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력을 앞세운 강대국의 힘 앞에 국제법도 UN 헌장도 국민의 주권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난밤 전투기 150대를 동원해 베네수엘라를 급습한 미국이 단 3시간 만에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뉴욕의 구치소에 수감시켰습니다. 베네수엘라가 큰 혼돈에 빠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TV쇼를 보는 것 같았다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분간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통치할 거라며 베네수엘라 석유에 대한 욕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데요. 먼저 지난밤 이뤄진 미국의 베네수엘라 급습 과정을 김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고 미군 헬리콥터가 상공을 날아다닙니다. 현지 시각 3일 새벽 미군이 수도 카라카스 등 베네수엘라 3개 주를 공습했습니다. 작전명 확고한 결의. 미군은 이어 안전가옥을 급습해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끌어냈습니다. 작전 개시 2시간 15분 만이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회색 운동복 차림에 안대와 헤드폰으로 눈과 귀를 가린 상태로 끌려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로 이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미 해군 이오지마함으로 끌려가 관타나모만 해군 기지에서 뉴욕까지 압송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가 강철문이 달린 안전지대로 피신하려고 했지만 여럿이 빠르게 밀어닥치자 문을 닫지 못했다고 체포 장면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시간 체포 장면이 TV쇼를 보는 것 같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수개월에 걸쳐 마두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주도면밀하게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After months of work by our intelligence teammates to find Maduro and understand how he moved, where he lived, where he traveled, what he ate, what he wore, what were his pets. 전투기와 폭격기가 150대 넘게 동원됐고 헬리콥터가 약 30m 저고도로 비행해 침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군 사망자는 없었다고 밝혔고 뉴욕타임스는 베네수엘라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민간인과 군인을 포함해 최소 40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미군에 체포된 마두로 대통령은 눈과 귀가 가려진 채 곧바로 미국으로 압송됐는데요. 미국 도착 후 비틀거리며 비행기를 내려오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압송 과정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주변에 새 인사를 건네는 영상도 퍼지고 있는데요.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의 마약 밀매 혐의를 자세히 공개하며 체포 정당화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이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행기 계단을 내려오는 마두로 대통령. 몸이 불편한지 비틀거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바로 옆에 호송하는 대원이 있는데도 계단 아래에 기다리던 수십 명 대원들이 겹겹이 에워쌉니다. 촬영자와 촬영 장소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마두로가 끌려 나오며 주변에 새 인사를 건네는 영상도 SNS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긴급 대응 계정이라는 이름으로 공유된 범죄자가 걸어갔다는 제목의 영상에선 마두로가 주변에 인사를 건네는 듯한 장면도 담겼습니다.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의 마약 밀매 가담 혐의도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공소장에는 베네수엘라 지도부가 25년 이상 수많은 코카인을 미국으로 수입했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마두로는 부패의 최전선에 있고 공범들과 공모해 수천 톤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반입했다며 마두로 대통령을 사실상 마약 조직의 수괴라고 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브루클린에 있는 구치소에 수감돼 이르면 다음 주 맨해튼 연방법원 법정에 설 전망입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도 군사작전을 통한 체포와 기소가 국내법, 국제법에 비추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주권 국가의 대통령을 체포해 끌고 간 트럼프 대통령은 당분간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할 거라고 선언했는데요. 민주주의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고 큰 관심을 나타낸 건 전 세계 매장량 1위 베네수엘라의 석유였습니다.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식민지가 되지 않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뉴욕에서 나세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재자를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정권을 이양할 때까지 미국이 운영할 것이라며 사실상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통치할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So we are going to run the country until such time as we can do a safe, proper, and judicious transition. 마두로 진영에서 다시 국정을 맡아선 안 된다는 이유를 댔지만 매장량 1위 베네수엘라 석유 확보에 본심이 있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국 석유회사들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설비를 재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석유 생산이 개선돼서 번 돈을 과도 통치와 국가 재건에 쓰겠다며 베네수엘라의 석유 개발을 설명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Our very large United States oil companies, the biggest anywhere in the world, go in, spend billions of dollars, fix the badly broken infrastructure. 미국 석유회사들이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상군 주둔도 약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독재자 제거가 목적이었다면서도 1시간 기자회견 동안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는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언제 새 대통령을 뽑게 되냐는 질문엔 시간이 걸린다며 인프라를 재건해야 한다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I'd like to do it quickly, but it takes a period of time. We have to rebuild their whole infrastructure. 베네수엘라는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의 부통령도 과도기 통치에 동의했다고 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부통령은 유일한 대통령은 마두로라며 식민지가 되지 않겠다고 반발했습니다. Exigimos la inmediata liberación del presidente Nicolás Maduro y de su esposa Cilia Flores. 베네수엘라 주민 일부는 미국 국기를 불태우며 집회를 열거나 미군의 작전을 지지하지만 대부분 두려움 속에 집안에 머물고 있다고 외신들은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미국이 체포한 마두로 대통령은 반미주의를 표방한 전임 차베스 대통령을 이어받아 13년간 독재를 이어왔습니다. 미국은 독재와 인권 탄압을 문제 삼아 강력한 제재를 가했지만 베네수엘라는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발판으로 강력히 저항해왔는데요. 두 나라의 악연을 박진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버스 운전사로 대통령까지 오른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자원민족주의와 반미주의를 전면에 내세워왔습니다. 중남미를 뒷마당으로 여기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자원을 강탈해왔다며 이에 맞서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에 반대하는 반정부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고문과 불법 구금도 서슴지 않았고 선거 조작을 통해 13년간 독재자로 군림해왔습니다. Y estamos construyendo el modelo de sociedad hermosa que se merece nuestro pueblo. Estúpidos del norte que se la pasan opinando y escribiendo en los medios estúpidos del norte. 미국과의 악연은 전임 우고 차베스 대통령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 자본과 기술로 개발해 미국으로 수출되던 석유 산업을 차베스가 하루아침에 국유화시키며 미국을 위협했습니다. Del imperialismo norteamericano pone en riesgo la supervivencia misma de la especie humana. 반미 가치를 이어받은 마두로 역시 미국의 턱 밑에서 러시아, 중국과 밀착했습니다. 중국은 돈을 빌려주고 석유로 받는 자금줄 역할을 했고 러시아는 전투기 등 무기를 대주면서 안보 파트너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 근처 중미 카리브해 국가들에게 싸게 석유를 공급하며 반미주의와 사회주의 모델을 수출하려고도 했습니다. 이런 마두로를 눈엣 가시로 여겼던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국제적 범죄자로 규정해 현상금까지 걸었고 재집권 뒤 직접 행동에 나선 겁니다. 중국이라든지 자신의 뒷마당에 치고 들어오는 세력들에 대해서 경고를 날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미국은 최근 발표한 국가안보 전략에서 서반구에서 적대적 세력을 제거하겠다고 사실상 공언한 만큼 중남미의 다른 반미 성향 국가들에 대한 압박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선 미국의 군사 행동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심판에 공감하는 나라들조차 미국의 일방적인 무력 사용이 국제 질서에 가져올 파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구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현지 시각 5일 오전 10시 긴급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요청을 이웃국가 콜롬비아가 안보리에 대신 전달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긴급 회의의 쟁점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이 국제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1945년 10월 체결된 유엔 헌장 2조 사항은 모든 국가로 하여금 다른 국가에 대해 군사력 사용을 자제하고 상대국 주권을 존중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안보리의 승인이 있을 때와 자위권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허용되는데 미국의 군사행동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우려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안보리 회의 소집 요청을 공개 지지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명백하게 국제법을 위배했다며 국제 질서의 불안정화까지 초래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은 대체로 마두로 독재는 심판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하지만 국제법을 무시한 미국의 일방적 무력 사용은 우려된다는 반응입니다. As I say, I can be absolutely clear that we were not involved in that. And as you know, I always say and believe we should all uphold international law. 프랑스 언론 르몽드는 외부에서 강요된 정권 교체는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고 영국 가디언은 국제사회에 위험한 선례를 만들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침공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다를 바 없다.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명분을 제공한 셈이 됐다고 비판도 실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베네수엘라 사태를 예의주시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대화를 통해 베네수엘라 상황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네, 이번엔 뉴욕을 연결해서 미국의 이런 행동에 대한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나세용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해외에서의 군사 개입에 대해선 상당히 부정적이었잖아요. 이렇게 무력까지 동원해서 주권국의 정권 교체에 개입한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앞마당인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영향력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부 세력이 서반구에서 우리 국민을 약탈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서반구는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말하죠. 베네수엘라를 포함해 파나마, 쿠바 같은 미국의 턱 밑인 중남미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키워가는 것을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본 것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중남미 국가들에게 원조나 투자를 하면서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해왔습니다. 트럼프는 특히 1시간 기자회견 동안 석유라는 단어를 22차례나 언급하면서 엄청난 양의 불을 꺼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과거에도 종종 베네수엘라 석유 확보를 말했다며 이 석유에 대한 오랜 집착이 군사작전 승인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락하고 있는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독재자 마두로를 상대로 삼아 정권 최대 의제인 마약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군사 주둔에 대해서 트럼프 진영 내에서도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때처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발의 목소리도 나온다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지상군 배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이 지지자들은 큰 충격을 받은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본인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개입한 전임 정부를 비판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왔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진영의 책사인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이라크 전쟁의 실패가 떠오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친마두로 세력이 저항을 선택한다면 미국은 큰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이 군사작전이 유혈사태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반대 여론이 퍼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와 뉴욕을 비롯해 시카고, LA 등 미국 주요 도시에서는 미국 공습에 반대하는 시위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 베네수엘라 부통령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지상군은 필요 없다고 한 발 물러서긴 했는데요. 루비오 국무장관 등 안보 참모들을 가리키면서 당분간 이들이 베네수엘라의 국정을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대법원이 대통령직을 부통령이 대행하라는 명령까지 내렸는데 과연 미국이 통치를 할 근거가 있는지는 여전히 의아한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한편 북한은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 주권을 난폭하게 유린했다며 미국을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존재감 과시와 함께 미국의 군사작전을 의식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양소영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7시 50분쯤 북한 평양 인근에서 발사된 미사일 여러 발이 군 당국에 포착됐습니다. 미사일은 동해상으로 900여 킬로미터를 날아 북한 공해상으로 떨어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단거리 이상 체급의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린 걸로 보고 있는데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을 개량한 신형 미사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건 지난해 11월 이후 2달 만 이재명 정부 들어 3번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날을 택한 건 우선 북핵 문제가 의제로 오를 한중 정상회담을 겨냥해 존재감을 과시한 거란 분석입니다. 동시에 미국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축출을 염두에 둔 도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베네수엘라와 분명히 다르다는 유사시에는 언제든지 방어뿐만 아니라 공격적 억제력을 통해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실제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의 마두로 체포에 대해 베네수엘라 주권을 난폭하게 유린했다. 불량배적, 야수적 본성을 다시 확인한 사례라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마두로 축출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공포와 동시에 핵무기만이 생존을 보장한다는 확신을 더해줄 거란 분석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 핵 전투 무력에 무한대하고 지속적인 강화 발전에 총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어제 전술 유도무기 공장을 시찰하고 생산량을 2.5배 늘리라고 지시했는데 이렇게 군사력 강화를 독려하는 행보도 가속화될 걸로 보입니다. 미국에 대해선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대화는 없다는 입장을 공고히 하면서 트럼프, 김정은 정상 간 대화의 문턱은 한층 높일 걸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국가안보실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 같은 길을 갈 수 있다는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의 논평을 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를 정쟁에 활용한 건데요. 범여권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미국의 마두로 축출을 두고 베네수엘라의 포퓰리즘 때문이라 평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며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과도한 돈풀기와 권력의 독주, 야권 탄압과 언론 압박이 일상화된다면 대한민국 역시 같은 길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마두로 행정부의 정당성과 별개로 미국이 상대국 주권을 침탈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다 한국도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식의 논평을 내놓은 겁니다.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나경원 의원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SNS에서 대한민국의 모습은 베네수엘라가 걸었던 길을 빼닮았다며 검찰 해체, 대법관 증언 사법장악, 정치 보복, 야권을 말살하려는 만행들이 베네수엘라 독재 정권과 꼭 닮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를 현 정권과 여당을 공격하는 정쟁에 활용한 건데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에 대한 경고라는 황당한 프레임으로 포장하며 왜곡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시기 벌어진 헌정 질서 훼손 시도와 국정 운영 실패야말로 대한민국에 심각한 부담을 안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진보당도 내란 본당 국민의힘이 거꾸로 우리 국민을 협박하고 나섰다면서 내란 시도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우리 국민에 대한 모독을 넘어 협박이라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 8년여 만에 오늘 중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중국 측은 예전보다 격이 높은 장관급 인사가 공항 영접을 나와 환대했는데요. 현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지금은 동포 만찬이 진행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순방 첫 공식 일정으로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진행 중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교민들을 향해서 정부의 지원을 약속할 걸로 보이는데요. 만찬을 끝으로 이제 첫날 일정은 마무리됩니다. 내일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지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로 한 회담 이후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방중한 건 지난 2017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8년여 만이거든요. 한중 관계 회복 분위기를 얼마나 다질지 관심이 쏠리는데 일단 영접 행사에서 우호적인 분위기가 읽혔습니다. 오늘 낮 베이징 서우두 공항으로 장관급인 인허진 국무원 과학기술부 부장이 이 대통령을 마중 나온 건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방중 당시에는 수석 차관급 인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방중 때는 차관 복급 인사가 영접에 나서면서 홀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중국 정부가 장관급 인사를 공항에 내보내 한중 관계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는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이제 내일 한중 정상회담이 다시 열리는데요. 2달 전보다 진전된 논의가 이루어질지 기대가 되거든요. 어떤 논의가 중점적으로 오가게 될까요? 네, 일단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입장을 지지한다면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했거든요. 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포함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논의가 오갈 전망입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중 관계 복원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돌파구를 찾겠다면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으로 압송된 시점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긴 힘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논의도 오갈 전망인데요. 지난 11월 정상회담 당시에 두 정상은 문화교류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는데 이번 회담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양국의 민감한 현안인 서해 구조물 역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 아들의 대학 편입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당초 김 의원의 보좌진이 김 의원 아들의 숭실대 편입에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데요. 이에 앞서 여러 외국 대학의 국내 캠퍼스 편입 상담에도 동원됐다는 구체적인 증언을 MBC가 확인했습니다. 박솔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인천 송도에 있는 세계 명문대학 공동 캠퍼스, 뉴욕 주립대 조지 메이슨대 등의 한국 캠퍼스가 입주해 있습니다. 2021년 11월 11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내와 차남이 의원실 보좌진과 지역 구의원을 데리고 이곳을 찾았습니다. 당시 이들은 외국 대학 3곳을 돌며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해당 대학 교수들을 먼저 만났던 김 의원 지시를 받고 찾아갔던 겁니다. 토익 점수가 없는 김 의원 차남이 편입할 수 있는 대학을 찾는 게 이들의 방문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시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한 학교 측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김 의원 아내는 면담장을 나온 뒤 욕설을 하며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교수는 학생 편입을 면담하는 자리에 엄마야 그렇다 쳐도 보좌진과 구의원이 왜 오냐고 질책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남 일행을 만났다고 지목된 대학 교수는 MBC의 김 의원을 만나 식사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차남 일행을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피했습니다. 토익 점수가 없어서 일종의 조건부 입학을 하려면 학생 기록부가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영어 성적은 있으면 굉장히 유리한데 없으면 여러 가지로 사정에 제한이 된다. 이후 김병기 의원 차남은 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뒤 2023년 2월 정원의 특별 전형으로 숭실대 계약학과에 편입했습니다. 최근 경찰 조사에서 김 의원 보좌진은 김 의원이 전력의 90%를 쏟으라며 차남의 숭실대 편입 관련 업무에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차남 편입 특혜 논란과 관련한 MBC 질의에 부정과 불법 요소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이태원 참사 3년여 만에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2차 가해를 일삼은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 경찰 전담 수사팀이 출범한 이후 첫 구속 사례입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영상 공유 플랫폼에 개설된 개인 채널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마약 유통에 따른 테러라 부르며 연출되고 조작됐다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압사 장면을 연기했던 배우들은 압사 장면이 완성됨으로써 자기 임무를 다했죠. 희생자들에게 도를 넘은 모욕도 가합니다. 불룩 튀어나왔습니다. 세 군데가. 사람이 이렇게 생길 수가 없잖아요. 이걸 사람이라 볼 수가 있습니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발언을 보란 듯 공개한 자는 60대 조모 씨. 경찰은 지난해 11월 2차 가해 범죄 수사과 출범 넉 달 만에 조 씨를 검거했습니다. 조 씨는 2023년부터 참사 관련 허위 영상 등을 약 700개나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상마다 자신의 계좌번호를 내걸고 금전 후원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허위 주장을 굽히지 않은 조 씨는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2차 가해자가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접수한 154건 중 20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피해자들이 먼저 자신의 피해를 입증해야 하고 입증되더라도 처벌 수준도 미미해 2차 가해가 확산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초반에 이거에 대한 처벌 메시지가 좀 확실하게 사회에 주어졌다면 그동안 희생자나 저희 피해자들을 향해서 있었던 비난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덜하지 않았을까. 유가족들은 표현의 자유나 의견 표명이란 이름으로 방치됐던 2차 가해는 피해자의 생존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이집트 최고의 미녀로 불리는 네페르티티 왕비의 흉상은 현재 이집트가 아닌 독일의 한 박물관에 있는데요. 최근 이집트의 세계 최대 규모의 박물관이 문을 열면서 반환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베를린 이덕영 특파원입니다. 날렵한 콧날과 뚜렷한 이목구비, 도도하면서도 기품 있는 표정까지 이집트 최고 미녀란 별명의 네페르티티 흉상입니다. 기원전 14세기에 실존했던 왕비의 흉상으로 지난 1912년 이집트 아마르나에서 발굴됐습니다. 발굴 작업을 지휘한 독일인들이 베를린으로 가져왔습니다. 별도 전시실이 있을 정도로 이제는 베를린의 문화적 상징이 됐습니다. 하지만 원래 주인인 이집트는 무단 반출한 유물의 반환을 끊임없이 요구해왔습니다. Artifacts should come back again. Museums still practice the imperialism because our heritage were taken out of Egypt. 이집트가 네페르티티 흉상 반환을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박물관 측은 이번에도 반환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부실한 유물 관리 능력과 운송 과정에서의 파손 가능성을 이유로 돌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흉상도 합법적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관람객들의 의견조차 엇갈립니다. I think today we have many ways of transporting precious objects around the world, so I think we should give it back to where it came from. 여기에 2달 전 이집트 카이로에 대박물관이 문을 열면서 상황은 더 달라졌습니다. 1조 원 넘는 돈을 투입해 33년 만에 완공한 대박물관은 축구장 70개 크기로 단일 문명에 헌정된 세계 최대 규모의 박물관입니다. 더 이상 이집트의 유물 관리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기 어려워진 겁니다. 이를 계기로 영국 박물관의 로제타석, 루브르 박물관의 덴데라 조디악 등 다른 유명 이집트 유물들도 관한하란 요구가 빗발치며 유럽의 박물관들은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훔쳐가다시피 가져온 유물들이 유럽에 남을 명분이 희미해지면서 이들이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잠시 뒤 뉴스데스크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집중 조명합니다. 또 격변하는 AI 시대 산업 경쟁의 이면에 숨겨진 양극화와 인간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대비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지 심층 보도합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여자 피겨 신지아 선수가 국가대표 선발전 1위에 오르며 밀라노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남자부의 차준환도 이변 없이 3회 연속 출전을 확정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전날까지 여유롭게 1위를 달린 신지아는 마지막 프리스케이팅에서도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초반 4차례 점프에 이어
3연속 콤비네이션 점프까지 깔끔하게 소화하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이어진 점프에서 가벼운 실수가 있었지만 스텝과 스핀에서 무결점 연기를 펼친 신지아는 스스로도 만족한 듯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결국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킨 신지아는 생애 첫 올림픽 무대에 나서게 됐습니다. 올림픽을 위해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절실했었는데 이렇게 진출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4년 전 선발전에서 3위로 아쉽게 탈락했던 이혜인은 극적으로 역전에 성공하며 밀라노행을 확정했습니다. 2위 김채연의 3.66점 뒤진 3위로 경기를 시작했지만 7점 차이로 역전에 성공하면서 생애 첫 올림픽의 꿈을 이뤘습니다.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뒤 우여곡절 끝에 선수 자격을 회복한 이혜인은 감격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남자부에선 이변이 없었습니다. 차준환이 4회전 점프를 포함해 완벽한 연기를 펼치며 1위로 3회 연속 올림픽 출전을 확정지었고 2위 김현겸이 생애 첫 올림픽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여자농구 최고의 별들이 올스타전에서 숨겨둔 끼를 마음껏 뽐냈는데요. 감독과 팬들까지 함께 유쾌한 축제를 즐겼습니다. 등장부터 예사롭지 않던 선수들, 득점 후 화려한 춤 세리머니로 마음껏 끼를 뽐냈고 엄하기만 하던 감독들도 오늘만큼은 깜찍한 표정으로 화답했습니다. 1대1 대결에서 이상범 감독을 압도한 박소인, 한마디를 못하며 또 한 번 굴욕을 안겼는데요. 그렇게 설렁설렁 할 거면 나가주세요. 선수와 감독은 물론 팬들까지 웃고 즐긴 한바탕 축제에서 승리는 팀 포니블에게 돌아갔습니다. 17회 연속 올스타에 선발된 김단비는 말띠다운 세리머니로 승리를 자축했는데요. 올스타전에 처음 출전한 변소정이 25득점으로 득점상과 MVP를 휩쓸었습니다. 남자 프로농구에선 KT가 선두 LG의 승리를 거뒀는데요. 1.7초를 남긴 상황에서 윌리엄스의 극적인 역전 버저비터가 승부를 갈랐습니다. 박재린 기자입니다. 4쿼터 막판까지 시속 게임을 거듭하던 KT와 LG. 종료 30초 전 윌리엄스의 득점으로 KT가 한 점 앞서 나갔지만 20초를 남기고 LG 유기상에게 자유투 2개를 내주며 다시 한 점 차로 끌려갔습니다. 이어진 공격에서 유기상의 블록슛에 막혀 패색이 짙어진 KT. 경기 종료 1.7초를 남긴 마지막 기회에서 기적같은 역전 버저비터가 터졌습니다. 윌리엄스가 공을 받자마자 시간에 쫓겨 던진 슛이 종료 버저와 함께 림을 갈랐습니다. NBA 출신다운 해결사 본능을 제대로 뽐낸 윌리엄스의 활약 속에 KT는 선두 LG마저 꺾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좀 드라마 같은 경기로 이렇게 승리를 했는데 저도 아직까지 실감이 되지 않고요. 팀원 모두 하나가 돼서 오늘 경기 집중했기 때문에 또 이런 결과가 찾아오지 않았나. 정관장은 막판 오브라이언트가 결정적인 석점포에 이어 블록슛까지 성공시키며 KCC를 꺾고 2위에 복귀했습니다. 승부처마다 활약한 신인 문유현은 매진을 기록한 관중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안방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수비수 4명을 제치고 넣은 스코틀랜드 셀틱 양현준의 시즌 2호 골 장면입니다. 드리블부터 마무리까지 상대를 얼어붙게 만든 원더골이었네요.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강추위가 주춤하면서 활동하기가 한결 나으셨죠? 내일은 1년 중 가장 춥다는 절기상 소환인데요.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중부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영하 5도를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철원과 양주가 영하 9도까지 떨어져 춥겠고요. 서울 영하 4도, 전주 영하 1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오후에도 공기가 차갑겠습니다. 서울이 2도, 대구 6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청정한 북서풍이 불어들면서 공기는 깨끗해지겠습니다. 또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수도권과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불씨관리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차츰 맑아지겠는데요.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제주도에서는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동해안 지방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4도, 대전 영하 2도, 부산 3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도, 전주 5도, 대구 6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모레는 더 추워지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대부분 지방에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